빅뱅은 정말 무에서 시작됐을까?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가장 오래된 질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광활한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은 인류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본 이래로 품어온 가장 근본적이고 오래된 질문일 것입니다. 고대 신화들은 거인 신의 시체에서 혹은 혼돈의 물에서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했고, 종교는 전능한 창조주의 말씀으로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은 우리에게 빅뱅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창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약 138억 년 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현대 우주론의 정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빅뱅 이론은 우리에게 경이로운 답을 주는 동시에 더욱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한 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빅뱅을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 즉 수천억 개의 은하와 그 안의 별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완벽한 없음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여정은 단순한 과학적 탐구를 넘어 철학과 형이상학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지적 대모험입니다. 우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리 법칙의 근원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현대 물리학과 우주론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이 위대한 탐사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특이점이라는 고전적 무에서 시작해 양자역학이 제시하는 텅 빈 듯 노동치는 새로운 무를 거쳐 다중우주와 영원한 순환의 가능성까지 탐험할 것입니다. 빅뱅이 정말 무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질문의 첫 장을 펼칩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빅뱅이 무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왜 시작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단서는 20세기 초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바꾼 위대한 발견에서 비롯됩니다. 1929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으로 널리 떨어진 은하들을 관측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허블의 법칙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우주가 정적이고 영원불변하다는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당시 과학자들의 믿음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우주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븐 속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듯 공간 그 자체가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엄청난 논리적 귀결을 낳았습니다. 만약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영화 필름을 거꾸로 감는 것처럼 과거로 갈수록 우주의 모든 은하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시간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곳에 극도로 밀집된 상태였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아이디어가 바로 빅뱅 이론의 씨앗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물리학자 알렉산드르 프리드만과 벨기에의 신부이자 천문학자였던 조르주 드메트르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풀어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예측했고, 허블의 관측이 이를 증명한 것입니다. 르메트르는 이 최초의 상태를 원시원자 또는 우주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1964년 전파 천문학자인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우주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관측되는 미세한 배경 전파, 즉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이 가설은 결정적인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이 배경 복사는 바로 빅뱅 초기의 뜨거운 불덩어리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남긴 태초의 빛의 메아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주에는 분명한 시작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어떤 한 점이었습니다. 빅뱅 이론, 바로 알기 특이점이라는 벽. 빅뱅, 즉 거대한 쾅이라는 이름은 사실 이 이론의 비판적이었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 라디오 강송에서 조롱의 의미로 사용한 단어였지만, 역설적으로 대중에게 가장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빅뱅을 텅 빈 공간의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폭발한 사건으로 오해합니다. 이는 정확한 그림이 아닙니다. 빅뱅은 공간 속에서의 폭발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팽창입니다. 시작점에는 바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 등 모든 것이 하나의 점 안에 응축되어 있다가 그 점으로부터 시공간 자체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빅뱅입니다. 현대의 빅뱅 이론은 이 태초의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주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설명합니다. 빅뱅 후 극히 짧은 순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급팽창이 일어나 우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이후 쿼크와 전자가 형성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으며,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 우주가 충분히 식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최초의 원자주로 수소와 헬륨이 탄생했습니다. 이때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던 빛이 비로소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입니다. 이후 수억 년에 걸쳐 이 원자들이 중력에 의해 뭉쳐 최초의 별과 은하를 형성했고, 138억 년이 흐른 지금의 우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적인 이론에도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 플랑크 시간이라는 아주 작은 순간까지는 비교적 잘 설명하지만, 그보다 더 이전, 즉 시간은영의 순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영의 순간에 우주는 부피가 0이고 밀도와 온도가 무한대인 하나의 수학적 점, 즉 특이점이 됩니다. 이 특이점은 현대 물리학의 법칙이 모두 붕괴하는 지점입니다. 무한대라는 값은 우리의 이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일 뿐입니다. 즉 표준 빅뱅 이론은 우주의 진화에 대한 이론이지 우주의 창조 또는 기원 그 자체에 대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은 특이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멈춰서며 그 벽 너머, 즉 빅뱅의 진짜 시작 순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빅뱅이 정말 뭐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탐사는 바로 이 특이점이라는 벽을 넘어서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전적 무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특이점. 빅뱅이 정말 뭐에서 시작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한 고전적인 우주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대답은 그렇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텅 빈 공간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따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시공간은 결국 특이점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합니다. 이 특이점은 부피가 없고 밀도와 곡률이 무한대인 상상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이점은 이미 존재하는 공간 속의 한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이점은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윤리 법칙의 시작점 그 자체입니다. 이 고전적 관점에서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특이점은 바로 그 시간이 탄생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북극점의 북쪽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북극점은 지구 표면에서 북쪽 방향의 끝이므로 그곳보다 더 북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빅뱅 특이점은 시간의 시작점이므로 그 이전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 우주는 문자 그대로 시간 없음, 공간 없음의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적 의미의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스티븐 호킹과 로저 펠로즈는 1960년대의 특이점 정리를 통해 일반 상대성 이론하에서 우주의 시작점, 즉 특이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우주가 영원하고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명백한 시작점을 가진 역사적 존재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 고전적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외부의 어떤 원인이나 선행하는 시공간 없이 그 자체로 모든 것의 기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많은 이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특이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물리 법칙이 붕괴하는 지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무한대라는 비물리적인 상태를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공간과 물질이 생겨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철학적으로도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없다는 오랜 원칙과 충돌합니다. 이러한 불만족이 바로 물리학자들이 특이점이라는 벽을 넘어서기 위해 양자역학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된 이유입니다. 무한의 역설 물리학, 특이점 앞에서 멈추다. 고전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제시하는 특이점은 우주의 시작에 대한 수학적으로 우아한 해답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물리학에서 계산 결과가 무한대가 나온다는 것은 그 이론이 해당 현상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 자체가 무한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이론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자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고전 전자기학 이론에 따르면 점전하의 전기장은 거리가 0에 가까워질수록 무한대가 됩니다. 이는 이론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빅뱅 특이점과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에서 밀도와 곡률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은 우주의 극초기 상태와 블랙홀의 중심부를 설명하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별이나 은하와 같은 것이 세계의 중력을 설명하는 데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이론입니다. 하지만 특이점은 우주 전체의 질량과 에너지가 원자보다도 훨씬 작은 극도로 미시적인 영역에 압축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문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통합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두 이론은 각자의 영역에서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지만 특이점처럼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서로 충돌하며 모순적인 결과를 내놓습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모든 에너지가 부피 0의 한 점에 완벽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자 효과를 고려하면 특이점의 무한대가 사라지고 상상할 수 없이 작지만 유한한 크기와 밀도를 가진 어떤 상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따라서 현대의 물리학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여 양자 중력 이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이론 등 다양한 후보들이 있지만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은 없습니다. 이 미래의 이론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특이점이라는 벽을 넘어 빅뱅의 진짜 시작 순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이 특이점이라는 고전적 무에 만족하지 않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새로운 무의 개념을 탐색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무한의 역설을 해결하고 더 완전한 물리 법칙을 찾으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양자적 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요동치는 에너지. 특이점이라는 고전적 무의 개념이 한계에 부딪히자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무의 의미를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양자적 무는 텅 빈 공허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역동적인 상태였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진공 또는 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물질도 에너지도 입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에너지와 시간 사이에도 적용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잠시 위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에서도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대출되었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요동은 가상 입자 쌍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진공 속에서 입자와 반입자 쌍이 무로부터 갑자기 나타났다가 불확정성 원리가 허용하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서로 만나 소멸하며 에너지로 돌아가는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짧은 순간 동안만 존재하기에 직접 관측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 다른 입자나 장에 미치는 미세한 영향을 통해 그 존재가 간접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카시미르 효과, 램 이동. 따라서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진공, 즉 무는 결코 텅 비어 있거나
잠잠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조용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수많은 물분자들이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가상 입자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들끓는 에너지의 바다, 즉 양자 거품과 같습니다. 이는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이지만 그 에너지가 정확히 0은 아닌 역동적인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양자적 무의 발견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음이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에너지의 바다라면 어쩌면 우리 우주 전체가 이 양자적 무에서 비롯된 하나의 거대한 요동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대담한 가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전적 특이점이라는 절대적인 시작점 대신 영원히 존재해 온 양자, 진공의 한 상태 변화로서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없다는 오랜 철학적 명제에 대한 과학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양자요동무에서 우주가 탄생할 수 있을까? 양자역학이 물을 역동적인 에너지의 바다로 재정의하자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장 대담한 가설 중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우리 우주가 양자, 진공의 무작위적인 요동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물리학자 로렌스 크라우스의 저서 무로부터의 우주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가설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양자진공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상입자 쌍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아주 드물게 이 요동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일어나 하나의 우주를 탄생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치 잔잔한 바다에서 가끔 거대한 파도가 솟아오르듯 말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주의 탄생은 어떤 특별한 원인이나 설계자가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해온 양자적 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통계적으로 드물지만 가능한 자연 현상 중 하나가 됩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아이디어는 바로 우주의 총 에너지가 0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과 은하, 암흑 물질 등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중력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중력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므로 물리학에서는 이를 음의 에너지로 기술합니다. 놀랍게도 계산에 따르면 우주 전체의 양의 물질 에너지 총합과 음의 중력 에너지 총합이 정확히 상쇄되어 우주의 순수 총 에너지가 0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총 에너지 제로 우주 가설은 우주의 탄생에 대한 놀라운 함의를 가집니다. 만약 우주의 총 에너지가 0이라면 무에너지 0인 상태에서 유총 에너지 0인 우주를 만드는 데에는 아무런 에너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지 않고도 무에서 우주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앨런 구스는 이를 우주는 궁극의 공짜 점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양자 요동과 총에너지, 제로 가설은 신이나 다른 외부적 원인 없이 순전히 물리 법칙만으로 우주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매우 매력적이고 지적으로 자극적인 아이디어지만 동시에 많은 비판에 직면합니다. 가장 큰 비판은 이 시나리오에서 말하는 무가 진정한 의미의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주를 탄생시킨 양자 진공은 이미 양자역학이라는 정교한
룰리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시공간의 잠재성을 품고 있는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가설은 물질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있어도 애초에 룰리 법칙과 양자 진공은 왜 존재하는가 가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합니다. 에너지 총합 0. 우주는 궁극의 공짜 점심인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주 전체의 탄생에 있어서만큼은 이 격언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우주가 거대한 공짜 점심일 수 있다는, 즉 총에너지 제로 가설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우주를 구성하는 두 가지 상반된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너지, 즉 별, 은하, 가스, 암흑 물질 등 모든 물질이 가진 질량, 에너지와 빛과 같은 복사 에너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양의 값을 가집니다. 만약 우주에 이것들만 존재한다면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또 다른 강력한 에너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중력 위치 에너지입니다. 중력은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어떤 물체들을 중력에 저항하여 널리 떼어놓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투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물체들이 중력에 의해 서로 가까워지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런 이유로 물리학에서는 중력장이 가진 에너지를 음의 값으로 정의합니다. 우주 전체로 보면 수많은 은하와 별들이 서로의 중력으로 묶여 있으므로 우주 전체는 거대한 음의 중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총에너지 제로 우주 가설은 바로 이 두 에너지가 기적처럼 균형을 이룬다고 봅니다. 즉 물질과 복사의 양의 에너지 플러스 중력의 음의 에너지는 0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을 연구하는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거의 완벽하게 평탄하다는 관측 결과는 바로 이 총에너지가 0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만약 우주의 순수 총에너지가 0이라면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법칙을 전혀 위배하지 않고도 우주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0인 무의 상태에서 양의 에너지 물질화, 음의 에너지 중력과 정확히 같은 양만큼 동시에 생겨나 총합령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우주가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궁극의 공짜 점심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양자 진공의 요동을 통해 우주가 탄생했다는 가설과 결합하여 특별한 원인 없이도 우주의 존재가 가능함을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왜 하필 우주는 총에너지가 정확히 0이 되도록 시작되었는가? 또한 이 시나리오의 배경이 되는 양자장 이론과 시공간의 법칙들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전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왜 공짜 점심이 가능한 판이 애초에 깔려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태초의 순간을 폭발적으로 확장하다. 빅뱅 이론이 우주의 많은 부분을 성공적으로 설명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는 왜 어느 방향으로나 놀라울 정도로 균일하고 평탄할까 평탄성 문제, 그리고 서로 빛의 속도로도 정보를 교환할 수 없을 만큼 널리 떨어진 우주 양쪽 끝의 온도가 거의 똑같을까 지평선 문제. 1980년대 초 물리학자 앨런 구스와 안드레 린데 등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주 인플레이션이라는 혁명적인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빅뱅 후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 동안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폭발적인 팽창을 겪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주의 크기는 원자보다도 작은 크기에서 자몽 크기 이상으로 거대해졌습니다. 이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빨랐는데, 이는 물질이 공간 속을 이동한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짧지만 격렬했던 인플레이션은 빅뱅 이론의 난제들을 우아하게 해결합니다. 평탄성 문제, 인플레이션 이전의 우주가 어떤 모양으로 휘어져 있었든 풍선을 엄청나게 크게 불면 표면이 평평해 보이는 것처럼 폭발적인 팽창으로 인해 현재 우리 우주는 거의 완벽하게 평탄하게 보이게 됩니다. 지평선 문제, 인플레이션 이전 우주는 인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영역이었습니다. 이 작은 영역이 균일한 온도를 가진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이 영역을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쫙 펼쳐놓았기 때문에 현재 서로 널리 떨어진 지역이 동일한 온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원동력은 인플라톤이라는 가상의 장과 그 에너지로 추정됩니다. 이 인플라톤 장의 양자 요동이 바로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와 별의 씨앗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태초의 미세한 양자적 흔들림이 인플레이션을 통해 거시적인 우주 구조로 증폭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영원한 인플레이션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우주 전체에서 동시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바다 속에서 어떤 지역들은 인플레이션을 멈추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빅뱅 우주 거품 우주를 형성하지만 그 바깥의 다른 공간들은 여전히 영원히 인플레이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의 바다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거품 우주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우주의 빅뱅은 절대적인 시작이 아니라 영원히 팽창하는 큰 다중우주 속에서 일어난 국지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이는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또 다른 우주와 영원한 인플레이션이 있었다고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물리 법칙은 어디에서 왔는가? 양자요동, 총에너지 제로, 인플레이션 이론 등을 통해 현대 물리학은 신이나 외부의 설계자 없이 순전히 자연 법칙만으로 우주가 무로부터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류지성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의 공통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연 법칙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로렌스 크라우스가 말한 무로부터의 우주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무는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공허가 아니라 양자역학의 법칙이 지배하는 양자 진공입니다. 이 진공은 시공간의 잠재성을 품고 있으며 가상 입자의 생성과 소멸을 허용하는 특정 규칙들을 따릅니다. 즉, 우주를 탄생시킨 무는 이미 정교한 물리 법칙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구조화된 무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 가설은 어떻게 물질이 생겨났는가에 대한 답은 될 수 있어도 왜 애초에 양자역학이라는 법칙이 존재했는가? 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공짜 점심 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총에너지가 0이 되도록 물질의 양의 에너지와 중력의 음의 에너지가 정확히 상쇄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 상대성 이론과 같은 특정 물리 법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 법칙이 없었다면 공짜 점심이라는 메뉴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질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이제 물질의 기원이 아니라 법칙의 기원을 물어야 합니다. 왜 우주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물리 법칙들 중력 상수, 빛의 속도, 전자의 질량 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법칙들은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어딘가에 플라톤적인 형태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 함께 생겨난 것일까요? 만약 함께 생겨났다면 무엇이 법칙의 내용을 그렇게 결정한 것일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리 법칙은 그냥 주어진 것이며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냥 존재한다고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다른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이 질문이야말로 과학이 답해야 할 궁극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칙의 기원이라는 문제는 룰리학이 형이상학 존재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다중우주라는 어쩌면 과학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기묘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우주의 법칙이 유일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중우주,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일 뿐이라면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심오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상상력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다중우주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다중우주 가설의 핵심은 우리 우주와 그 물리 법칙들이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우연히 실현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여러 다른 이론에서 독립적으로 등장합니다. 앞서 살펴본 영원한 인플레이션 모델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영원히 팽창하는 거대 우주 속에서 우리 우주와 같은 거품 우주들이 끊임없이 새로 태어납니다. 각각의 거품 우주는 서로 다른 초기 조건과 물리 상수값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혀 다른 형태의 우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근거는 끈 이론에서 나옵니다. 끈 이론은 모든 기본 입자가 미세한 끈의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양자 중력 이론의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수학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 공간 3차원 플러스 시간 1차원 외에 추가적인 여분 차원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여분 차원들이 어떻게 구부러지고 접혀 있느냐에 따라 그 우주에서 나타나는 물리 법칙 입자의 종류, 힘의 세기 등이 결정됩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여분 차원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형태의 가지수가 무려 10의 500제곱개 이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종류의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가능한 우주들의 총집합을 끈 이론 풍경이라고 부릅니다. 다중우주 가설은 우리 우주가 왜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이토록 절묘하게 위세 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주들이 무작위적인 물리 법칙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대부분의 우주들은 별이나 행성, 생명체가 형성될 수 없는 조건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 우주처럼 기적적인 조건을 갖춘 곳에서만 그 우주의 법칙을 관찰하고 왜 이 세계는 이토록 완벽한가? 라고 질문할 지적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다중우주 가설에 따르면 빅뱅은 무에서 시작되었는가? 라는 질문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우리 우주의 빅뱅은 절대적인 시작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더 큰 실제 인플레이션의 바다 또는 끈 이론 풍경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궁극적인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중우주와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근, 이론 등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 라고 질문을 한 단계 더 밀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순환 빅뱅 이전에도 우주가 존재했다면 빅뱅이 절대적인 시작이라는 생각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은 바로 순환 우주론입니다. 이 모델들은 우주가 단 한 번의 빅뱅으로 시작되어 영원히 팽창하다가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탄생과 죽음, 즉 빅뱅과 빅 크런치를 영원히 반복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우주의 빅뱅은 처음이 아니며 그 이전에도 수많은 우주가 존재했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고대 인도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에서도 발견되는 이 영원한 순환의 아이디어는 현대 물리학의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초기의 순환 모델은 팽창하던 우주가 언젠가 중력의 힘으로 다시 수축하여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붕괴하는 빅 크런치를 맞이하고 이 점이 다시 반동하여 새로운 빅뱅을 일으킨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붕괴와 반동 과정에서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하여 매번 더 크고 긴 우주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끈 이론의 일부인 M이론에 기반한 더 정교한 순환 모델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에크파이로틱 또는 충돌 브레인 모델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 우주는 4차원의 브레인막이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에 떠 있는 다른 브레인과 함께 존재합니다. 이 두 개의 브레인이 주기적으로 서로에게 다가가 충돌할 때마다 그 충돌 에너지가 우리가 경험하는 빅뱅을 일으키고 우주를 뜨겁게 데웁니다. 이후 두 브레인은 다시 멀어지고 우주는 팽창하며 식어가다가 다시 인력에 의해 끌려와 다음 충돌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델은 등각순환 우주론으로 저명한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가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가 수조 년 이상 극도로 팽창하여 모든 입자가 사라지고 빛만 남게 되면
질량 척도가 사라져 거대한 미래의 우주가 아주 작은 초기 우주와 기하학적으로 구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미래의 끝이 곧 다음 우주의 빅뱅 시작점과 매끄럽게 연결되어 우주의 종말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되는 영원한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펠로즈는 이전 우주의 블랙홀 증발 흔적이 우리 우주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측적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 우주론들이 사실이라면 빅뱅은 무에서 시작되었는가? 라는 질문은 완전히 다른 답을 얻게 됩니다. 빅뱅은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해온 더 큰 시스템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이전 우주가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그 영원한 순환의 법칙 자체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경계 없음, 제한 우주의 시작점이 없는 모델.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은 시간이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고전적 설명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하지만 특이점이라는 무한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스티븐 호킹과 제임스 하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중력 이론의 아이디어를 빌려와 경계 없음 제한이라는 매우 독창적이고 심오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우주의 시작에 경계나 가장자리, 즉 특이점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지구 표면을 비유로 들어봅시다. 지구 표면 위를 여행하는 개미에게는 끝이나 가장자리가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가도 출발점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지구 표면은 유한한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경계가 없습니다. 호킹과 하틀은 우주 전체가 이와 같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허수 시간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화살과 같지만 허수 시간은 공간의 차원처럼 행동하여 방향성이 없습니다. 경계 없음 제한에 따르면 우주의 극초기 상태, 즉 플랑크 시간 이전의 양자 중력 시대에는 시간이 우리가 아는 실제 시간의 성격을 잃고 공간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허수 시간의 영역에서는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공간 같은 시간이 결합하여 경계가 없는 4차원 시공간 구와 같은 형태를 이룹니다. 이 4차원 구의 남극점이 바로 우주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남극점은 지구의 남극점처럼 다른 점들과 마찬가지로 매끄럽고 평범한 시공간의 한 지점일 뿐 밀도가 무한대인 특이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남극점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시간이 허수 시간의 성격을 잃고 우리가 아는 실제 시간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인플레이션과 빅뱅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 없음 모델에서는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무의미해집니다. 시작점인 남극점보다 더 남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전적 특이점, 모델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작점이 무한의 특이점이 아니라 유한하고 매끄러운 기하학적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주는 무에서 갑자기 폭발한 것이 아니라 경계 없는 시공간의 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우주는 그 자체로 완결된 시스템이며 자신을 존재하게 할 외부의 원인이나 창조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주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외부의 어떤 것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철학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철학적, 무물리학이 답할 수 없는 영역. 지금까지 우리는 빅뱅이 무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탐색해 왔습니다. 고전적 특이점에서 시작해 양자 진공의 요동, 총에너지, 제로, 우주 다중우주, 순환우주, 경계 없음 제한까지 과학은 시작의 개념을 계속해서 정교화하고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학적 설명들이 과연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뇌해 온 진정한 무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무와 철학자들이 말하는 무 사이에 깊은 간극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무는 대부분 어떤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양자 진공물리 법칙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는 에너지가 요동치는 시공간의 최저 에너지 상태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무언가입니다. 경계 없는 시공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기하학적 구조이며 양자 중력의 법칙을 따릅니다. 다중우주권 이론, 풍경 우주들을 생성하는 메커니즘과 상위의 법칙을 전제로 합니다. 즉 물리학은 어떻게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변화했는가에 대해 답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양자 진공에서 물질 우주가 생겨났는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그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17세기 철학자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는 이 질문을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 라는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여기서의 무는 물리법칙도 시공간의 잠재성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 비존재를 의미합니다. 물리학의 모든 설명은 어떤 종류의 법칙이나 구조 또는 선행하는 물리적 실체를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과학은 어떻게 기존의 무언가로부터 우리 우주가 생겨났는가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왜 애초에 무언가 물리 법칙, 양자, 진공 등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학의 한계라기보다는 과학이라는 학문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자연 법칙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 법칙 자체의 존재 이유는 과학적 방법론의 바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전통적으로 형이상학과 신학의 영역이었습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왜 무언가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답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의 신 또는 논리적 필연성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이 마지막 질문의 장막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미지의 영역 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마지막 질문. 빅뱅은 정말 무에서 시작됐을까? 이 하나의 질문을 들고 시작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그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결코 단순한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인류 지성이 마주한 가장 심오하고 복잡한 문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만약 무를 고전적 특이점, 즉 시간과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한다면 우주는 그 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무한대라는 비물리적인 개념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물을 양자 진공, 즉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최저 에너지 상태로 정의한다면 우리 우주는 그 무에서 비롯된 양자 요동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는 이미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무언가였으며 그 배경이 되는 룰리 법칙의 존재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다시 왜 하필 이런 물리 법칙인가로 이어졌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다중우주나 영원한 순환 우주와 같은 가설들을 만났습니다. 이 가설들 속에서 우리 우주의 빅뱅은 절대적인 시작이 아닌 더 거대한 실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시작의 개념을 없애려는 가장 정교한 시도인 경계 없음, 제한조차 그 배경에는 양자 중력의 법칙이라는 근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결국 과학은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다 해서 빅뱅 이전에는 다른 다른 상태가 있었다로 그리고 마침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법칙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알던 무의 개념을 계속해서 뒤로 밀어내며 지식의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여전히 라이프니츠의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물리 법칙을 포함한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이것은 아마도 과학 혼자서는 답할 수 없는 과학과 철학, 그리고 어쩌면 종교까지 함께 고뇌해야 할 인류의 영원한 질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지식의 원이 커질수록 미지의 영역과의 접선 또한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한 탐구는 결국 우리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향한 탐구이며 그 끝없는 미지의 영역이야말로 우리의 상상력과 지성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가장 위대한 목적지일 것입니다.